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고요. 전날 CPI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이틀 연속 물가지표가 잠잠하게 나왔습니다. 증시에는 훈풍으로 작용을 했고 등락을 반복하던 국제유가도 오늘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메모리주들의 반등이 시작이 된 걸까요?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샌디스크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한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지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3% 올랐고요. 나스닥이 0.81%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오늘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마감 기준으로 다시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7,798선에서 마감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유가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가 2.56% 내리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오늘 미국채 2년물도 1.15% 하락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4.151%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둔화된 가운데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는 근원 PPI와 헤드라인 PPI가 모두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7월 헤드라인 PPI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으로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은 0.2%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원 PPI도 시장의 예상인 0.3% 상승보다는 하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2%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날 CPI에 이어서 PPI까지 물가 안도감을 제공해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낮아진 것은 아니었고요. 헤드라인과 근원 PPI 모두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부분에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이슈를 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을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줬고요. 미국채 2년물, 10년물, 30년물 장단기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로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5%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6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최대 1회를 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쪽으로 반응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S&P 500, 그 후로 다우는 일정 부분 보합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금리 부담 완화에 민감한 성장주와 반도체 쪽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 다우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랠리라고 해석하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유가의 하락세도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하락을 했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발표된 PPI와 함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살펴보실 만한 국제유가 하락의 이면이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이 원유 수요 전망의 하향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의 급증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경기와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다소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20만 9천 건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2천 건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청구는 감소했고 청구 건수 자체도 올해 범위 하단부에 위치를 합니다. 노동시장의 완만한 냉각 신호로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연준의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추는 보조 근거로서 오늘 활용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촉매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PPI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핵심 경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부담을 추가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완만한 냉각 신호를 보이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춰준 보조 재료가 됐죠. 결국은 반도체와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를 쭉 해보셨고요. 종목별로 자세한 이야기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로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튼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강보합권, 브로드컴 0.4%의 상승세, 그리고 AMD 강보합권, 인텔이 3.5%대 상승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 이후로 주가가 급등나게 좀 오고 간 상황인데 간밤 시장에선 3%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꽤나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대체적인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팔란티어가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상승, M7 기업들 가운데서 아마존 제외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장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샌디스크 주가가 13%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남는 돈으로 100%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자체가 1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도 5%대 상승, 디즈니도 1%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는 통신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버라이전, 티모바일 같은 기업들, 컴캐스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2%대 상승이 나올 수 없는 기업들인데 보시다시피 2%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S&P 500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메타의 주가 2.7%대, 테슬라의 주가 3.8%대 상승 나오면서 대체적인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슈마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날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가 4%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약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약간 좀 상승폭을 내어줬고요.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주가는 8%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레브라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AI 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2%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의류주 쪽으로는 약간 선별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반면에 테피스트리, 브랜드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와 같은 기업들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켄스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1%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는요, 의류주들 그리고 신발을 파는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실적을 통해서 사실 미국의 소비를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약간 선별적인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 조금 돈을 쓰는가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움직였던 세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인데 한때는 미국의 엄청난 성장주였죠. 코로나19 당시에 엄청난 성장주였는데 넷플릭스가 최근 미국에서 약간 가치주의 느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도 좋은 기업이고 실적 성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사실 성장주보다는 약간의 성장과 가치를 반반 정도 담은 그러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간밤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가 여러 기업들의 지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도 매입을 했지만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지분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넷플릭스의 주가가 5%대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황을 좀 전해드릴 때 컨텐츠주의 주가가 괜찮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성격을 반반 정도 담은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식품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2년 전부터 주인공이었던 치폴레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약간 좀 빠졌습니다. 식품계 성장주죠. 이러한 기업들은 약간 좀 빠진 반면에 지금까지 약간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반반 정도 담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미국 증시 약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호재성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 18%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버레이크가 워크데이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크데이는 사실 이제 AI 툴이 나오면서 약간 좀 우려가 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챗 GPT라든지 이러한 이 플랫폼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 인해서요. 워크데이의 주가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협상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18%대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엄청난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이게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8%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총 이익률이 전망치 대비해서 1%포인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좋고 EPS도 좋았는데 이 총 이익률을 보고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그냥 겉만 보기에 좋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1%포인트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인데요. 장비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91억 1,500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대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비주 흐름치고는 굉장한 성장 흐름이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보다 EPS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상치는 3.4달러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3.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70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첨단 패키징 성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했던 쪽은 반도체 시스템 매출 쪽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R&D 파트너십 이러한 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건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했는데 102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YOY 기준으로도 성장이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요. 역시나 오늘도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게 정규장에서 2%대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도 4%대 추가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앞서서 저희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약간만 미스가 나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돈 더 잘 버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이고요. 다만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밤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그랬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 보고는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있었지만 정규장에서는 강력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스가 나온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US뱅크의 투자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에 대비해서 약간 하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에서 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2%대인데 3%대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US뱅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여전히 기업 실적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S&P 500이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주만 잘 가는 이 시장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잘 가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S&P 500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의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 월가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물가 지표가 잠잠하게 나왔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나요? 네, 역시 SK하이닉스 ADR이 급등을 하면서 아직 그 상장하고 나서의 최고가는 기록을 못했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스토리지 쪽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역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약간 애매모호한 흐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등주가 아니거든요. 1등 지수가 아니어서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상황이었는데 어제 증시가, 오늘 증시가 결정해 준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일본, 대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급등, 그리고 하루 급등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상승 전환의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하루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하이닉스 ADR 그리고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강세까지 좀 두드러졌던 간밤 시장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으로의 좀 좋은 시그널이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가의 첫 번째 시그널은 엔트로픽의 이야기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이스라엘의 AI 인프라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60억 달러로 엔트로픽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역시 이 시대의 그 화두 이슈는 AI임이 또 네.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가 결국에 우주 항공이 아니고 그록 4.6이 출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그록 4.6이 나오면서 AI 매출이 모든 섹터 분야의 매출을 곧 다 추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엔트로픽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록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록을 쓰는 이유는 일단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클로드라던가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할 때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린 겁니다. 만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한 사진 안 되고요. 특정 인물, 유명한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제지가 당합니다. 근데 그록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록이 또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록 4.6이 출시되면서 스페이스X가 그 정도 급등했다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의 가치는 얼마일 것인가. 지금 스페이스X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하반기에 지금 기대가 되는 또 이슈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런 클로드가 더욱더 클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수 협상. 물론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60억 달러 인수 협상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가 디카트라는 회사가 네.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신입생입니다. 아. 스타트업이에요. 네. 사실 뭐 마이클 버리가 맨날 그냥 부르짖고 있지만 뭐 그건 맞아요. 팩트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거나 엔비디아의 자금줄이 닿지 않는 곳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엔트로픽과 엔비디아도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고요. 디카트라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조차도 엔비디아의 자금줄이 다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 회사랑 인수 협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AI 컴퓨팅 효율을 향상시킨다. 근데 이기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다른 어떤 칩을,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그 학습이나 추론하는데 자체 칩을 개발을 해서 쓸 때 다른 칩과의 호환을 위해서 저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의 수요 대응 가속화. 지금 최근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오픈 AI의 챗GPT를 만든 오픈 AI, 챗GPT죠. 챗GPT를 지금 클로드가 지금 역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가 계속해서 상장을 앞두고 나서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엔트로픽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걸 텐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화면 통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사내 칩 설계팀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사내 칩을 만들고 다른 칩과의 어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저 스타트업하고 인수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모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또 이게 다 AI 인프라 역량 강화 가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IPO는 사실 결혼식과 같아서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분칠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그래야 IPO 과정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AI 스타트업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 계약들, 파트너십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에 이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AMD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엔트로픽이 클로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각광을 받는 이유는 학습 단계에서 학습 능력을 굉장히 올린 다음에 네. 추론 영역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질문에 답변을 한다던가 뭐 영상에 대한 문제도 사실 해결됐죠. 힉스필드나 이런 것을 끌어당기면서 자 그런 것들을 백업을 해주는 회사들이 다 저런 회사들이죠. 엔비디아의 그리고 AMD의 칩을 사용하고 구글, 아마존의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면서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이 반열에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디카트 인수로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한다. 결국에 핵심은 클로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스페이스X도 이름은 스페이스X고 우리가 막 우주 막 날아가고 이러는데 결국 보니까 그록 4.6의 성장이 급등을 이끌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클로드예요. 그러니까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까지. 네. 지금 생성형 AI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주가를 이끄는 모멘텀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엔트로픽도 클로드의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핵심 칩 공급사와 협력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고 또 이 디카트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볼 기업이 엔비디아 맞나요? 네, 디카트가 저렇게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이 엔트로픽의 어떤 러브콜을 받을 수 있던 이유도 엔비디아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네. 아까 신입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이제 신입생은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키우는 기업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영향력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것이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혈맹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돈을 대서 순환경제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크면은 다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려놨다가 나중에 걷어들이게 되죠. 지분 가치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미래를 본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이 엔비디아가 어느덧 그 고점까지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저 부분 6월 달에 저 고점을 넘었으면은 또 역사상 최고가를 쓰게 되거든요. 역시 매그니피센트 7의 맹주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한테 뭐 잠깐 뺏겼습니다만 곧 다시 탈환을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를 굳건히 하면서 저 전고점을 넘어서서 곧 며칠 안에 또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자,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로 엔트로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PO에 상당히 시장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IPO 2조 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됐죠.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의 화두인 AI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샌디스크를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볼 텐데요. 강력한 AI 수요를 타고 샌디스크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가 있을지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샌디스크 최근에 다 보셨지만 그 4월 달, 5월 달 네.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갔는데 드디어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어제를 기점으로, 오늘을 네. 기점으로. AI 수요가 샌디스크의 성장을 견인했다. 맞죠? 우리가 샌디스크를 사실 소비자분들이 뭐 솔직히 막 예를 들어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뭐 거의 방문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방문한다고 해서 거기 들여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샌디스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USB 메모리죠. 네.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샌디스크가 그걸로 성장해서 지금 주가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이 기업용 SSD 안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데이터 센터용 낸드 플래시 쪽이 엄청나게 터져버리면서 그 지금의 현재의 주가 가치를 이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워크로드 증가가 기업용 플래시 스토리지 수요를 견인했다 나와 있는데 기업용 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우리 뭐 개인용도 개인용도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룩한 주가는 아니고 총 가용 시장 전망이 2030년까지 이제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더 윗단계입니다. 제타바이트라는 제타바이트요. 단위가 네. 등장을 했어요. 1.2 제타바이트. 자, 그리고 재무 목표가 아주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5%. 자,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뭐 TSMC 영업이익률을 넘어섰다. 뭐 이 얘기 나오면서 막 70% 나오고 이러는데 영업이익률 75% 달성. 그러니까 100원 팔면 75원을 남겨먹는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목표로 지금 삼았고요. 운영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매출의 5% 수준으로 운영비를 제한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요즘에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얘기 때문에 떨어지곤 하죠. 근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매출의 약 50%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현금을 또 100%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성장주이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네. 이 샌디스크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샌디스크가 조금 인지도가 떨어졌었어요. 사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굳건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샌디스크라는 이름이 정말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영업 매출도 그렇고 주주 환원 계획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력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샌디스크입니다. AI 수요가 핵심 동력이 됐다는 이야기를 앞서 나눠봤는데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장기 계약 그리고 차세대 낸드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네, 요즘에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그 D램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맨날 일일 가격 변동에 시달려가지고 네. 장기 계약을 안 맺어주니까 이 지금 이 이른바 너무 시클리컬 경기 민감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뭐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처럼 한 번 피크를 치고 꺾인다. 그래서 빨리 팔고 단타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바뀌고 있죠. 완전 이 지금 스토리가 장기 스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8개 고객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7년도 회계연도 비트의 50% 포함, 2028년도 비트의 3분의 2 포함이 된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용 SS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에서 지금 BICS10 QLC라는 지금 가장 최첨단 모델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그 전에 BICS 8 대비 비트 밀도가 60%다.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는 같은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은 층이 위로 되어 있죠. 낸드 플래시는 원래 이렇게 쌓는 겁니다. 층수로 따지면 332층이라고 합니다. 키오시아랑 공동 개발한 무려 332단짜리 지금 낸드 플래시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AI 수요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용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삼으면서 그리고 계약이 다 장기 계약이고 또 요즘에 약간 논란이 나왔던 장기 계약을 맺어버려서 향후에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을 때 반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지금 낸드 플래시에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키오시아라던가 이 지금 요 샌디스크가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밴드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상단의 밴드로 계약을 해서 옵션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반영이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그냥 성급한 우려라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BICS 9, 10 차세대 기술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샌디스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봤고요. 간밤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까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하루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 샌디스크 계속 보셨는데 네. 제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예로 들면서
V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거기를 돌파시켰어요. 그리고 항상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 이 짝꿍둥이 패턴이라고 있죠. 엉덩이가 올라간 쌍바닥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 겁니다. 지금 여기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하락세가 일단락되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2,000달러를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샌디스크가 간밤에 아주 중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뚜렷한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샌디스크, 우리 시장으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련 이슈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그림자 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세를 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통상에도 압박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을 활용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재포장 등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는 연간 최대 3,0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과 EU 등과 함께 중국 연관 물량이 많은 인류형 환국 위험국으로 한국을 분류했습니다.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산 직접 회로의 잠재적인 유통 경로로 지목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향후 미국과 각국의 무역 협상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 한국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함께 옮겨가 보시죠. 이어서는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가 간밤에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는데 특히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럴 때 확실히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100%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샌디스크가 장기 성장 전략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3%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샌디스크는 2026 투자자의 날에서 AI 확산에 따라 기업용 데이터 센터 플래시 시장이 2030년까지 1.2 제타바이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8에서 2030년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 목표는 10%대 중후반, 비갭 매출 총이익률은 약 80%로 제시했습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 마진도 약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사업에 필요한 재투자를 마친 뒤 남는 잉여 현금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 목표의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사실 샌디스크만 가진 강점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두고 많은 외신에서의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매출이 이전보다 퀀텀 점프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10월 기업 공개를 앞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은 연말까지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연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과정에서 현재 기업 가치의 2배가 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5월 기업 가치 9,6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쟁사 오픈 AI를 처음으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와의 마찰과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 수출 통제 등 정치 규제 리스크는 부담으로 꼽힙니다. 특히 저렴한 중국산 AI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일부 기업 고객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강력한 AI 성능과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엔트로픽이 업계 선두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게 될까요? 결국엔 실적을 따라가게 될 텐데 엔트로픽이 인정받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팹이 27일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태원 회장과 젠슨항 회장의 만남이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가 오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와 협력사 등의 초청장을 보내고 행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공식에는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본격화해 2028년 하반기부터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여건이 갖춰질 경우 미국의 메모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사에서는 현재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으로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JP모건이 약 4시간 전쯤에 내놓은 투자 의견입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과 급반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JP모건이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특징으로 구조적으로 높아진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JP모건은 올여름 시장 흐름이 고변동성이 새로운 기준선이라는 판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관련주가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한 디레버리징은 빠르고 강한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무역 갈등도 시장의 상시적인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짧고 가파른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나타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반전하거나 소멸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에 따라 급락하고 반등하고 다시 반복되는 시장 환경이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시장은 한국 시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눈여멀로 자리 잡을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저점 대비 저점이라면 7월 30일 저점인데 저점 대비 이제 무려 22%나 반등을 했고 그 반동했던 근간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역시 안정을 이루면서 같이 각각 5%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22% 상승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 기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월 달에 이제 그 시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제 급반등과 급락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점이 해소됐고 해소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추가 하락은 없다. 그 지난번에 저점을 깰 것 같은 추가 하락은 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여타 다른 종목은 온기가 확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점으로 각각 5%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 자체는 22%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두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스피가 20% 반등했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20%까지 아니어도 15% 이상 반등해야 되는데 불과 5% 반등에 그쳤지만 코스피가 22% 반등했다는 것은 다른 종목이 엄청나게 더 반등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엄청나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의 폭락이 없다는 인식을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수가 이제 반등하려면 한국에선 탑2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는 얼마나 반등했습니까? 예, 두 기업은 5% 반등을 했는데요. 5% 반등을 하고 코스피가 22% 반등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으로 치면은 이제는 강세장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블룸버그가 이제 깊이 쓰지 않고 한 줄 딱 썼는데 결국 이제 그 점은 무엇이냐? 어쨌건 기술적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강세장을 접어들었는데 하지만 강세장으로 딱 쌍심지를 켜고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뭐 이런 내막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상승 요인은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어떠한 요인을 짚었습니까? 우리가 그 하락을 하면서 주범을 꼽았던 그 주범 중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가 너무나도 많은 급반등과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코스피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된 요인을 찾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역시 레버리지 ETF가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피에 또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썼고 그다음에 이건 블룸버그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면 시타델이 있습니다. 시타델이 이제 최근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안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그 SA 펀드를 갖다가 그 레버리지 갖다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SA 펀드를 갖다 인수한 것이 이제 시타델이죠. 시타델이 인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가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시타델 리포트를 보면은 미국에 있는 레버리지 ETF가 보면은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레버리지 ETF가 30%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레버리지에 대한 그 청산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어질지에 대한 좀 뭐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만한 요인들은 어떤 걸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어저께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CPI가 이제 참 당연하게도 안심하게도 낮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CPI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감소됐는데 CPI가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7월 CPI는 어쩌다가 이제 그 감소했지만 이제 8월 CPI가 나온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CPI가 과연 이제 감소하고 안정이 될까라는 점에서 이제 회의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왜냐면 유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건 CPI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했는데 9월 달에도 8월 CPI가 지금처럼 안정이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은 또 안심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가 이제는 이제 고점이냐, AI가 잘 퍼지고 있느냐, AI가 실제로 이제 엄청난 투자금을 갖다가 집어삼켰지만 매출 일으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엔비디아가 주도한 블랙락, 블랙스톤, KKR 세계 유수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엔비디아가 주도한 5천억 달러의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한쪽에서는 5천억 달러의 또 하나 순환금융 아니냐, 또 하나의 이제 버블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천억 달러를 갖다가 조성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AI 성장이 유망하고 AI 성장이 실체겠다라는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반기의 성장에도 하반기 주가 상승에도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굵직굵직한 펀드가 굵직굵직한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장 알렸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싱가포르의 테마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테마색이 그 엄청난 펀드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그 어저께 나온 뉴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테마색이 자기가 위탁한 자금이 있습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자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맡겨서 해당 금융기관이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 테마색이 지금까지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국내 자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알려진 뉴스는 무엇이냐? 테마색이 직접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테마색에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면 외환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테마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한다는 사실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전 사실이긴 하지만 블랙락이 SK의 대주주로 등재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대주주로 등재된다는 것은 지분율이 5% 넘는다는 뜻이고 지분이 5% 넘었을 때 그 블랙락의 SK의 투자금이 얼마냐? 투자금만 따지면 이제 1조 7천억에 해당합니다. 만만치 않은 큰 금액이죠.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펀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점이 끝났고 이제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갖다 전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증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15%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부분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은 중국 쪽에서의 드론 제품의 경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관세 부과 소식이 있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로는 조진 대표와 함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2% 반등했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GT그룹이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는데 그 SK하이닉스 리포트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7월 달에 큰 충격을 겪었지만 GT그룹이 충격을 겪은 다음에 8월 달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그 충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GT그룹도 사실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한 곳이었는데 강세를 여전히 이제 전망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낸 SK 하이닉스의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투자 리포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리포트를 작성한 어떤 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티그룹의 이제 이세철 팀장이 이번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특징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리포트와 동일하게 목표 주가를 310만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제가 중요하다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7월 달에 폭락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 전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을 했다면 목표가를 바꾸는 게 맞죠. 근데 목표가를 바꿀 만한 외부적, 내재적인 요소가 없는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그 기업들의 본질적인 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분석을 했다면 목표가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몇몇 군데의 리포트를 보면은 아니 본인들의 그 리포트를 보면 모순이 돼요. 기업의 내재적인 변화는 없고 메모리 업황에 본질적인 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폭락을 했으니까 목표가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는 대목이죠. 근데 시티그룹의 이세철 팀장은 당당하게 훼손된 게 없는데 여전히 목표가에 상응하는 영업이익을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을 오히려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올렸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310만 원 유지한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유지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실적 때문이겠죠. 예, 이렇게 목표가 유지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결국 시티그룹이 다시 봐도 기업의 본질과 올해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목표가에 상응하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은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으로 355조 원, 내후년에 403조 원을 갖다 전망했는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후년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더 낮아진다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보다는 내년 영업이익 유사하지만 내후년의 영업이익으로 383조 원, 좀 감액한 383조 원을 갖다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과 다르게. 근데 시티그룹은 28년도에는 오히려 403조 원, 400조 원대의 SK 영업이익을 갖다가 전망했기 때문에 목표가 여전히 이제 유지하는 동시에 더 이제 강하게 리포트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각기 다른 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8년도에는 여전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등을 유지하긴 하지만 마켓 점유율이 이제 그 50% 미만 떨어진다고 썼어요. 근데 시티그룹은 마켓 점유율을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세를 갖다 유지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그 HBM에서 막강 영향을 행사하면서 EV 에비타, 그러니까 이제 PER과 비슷한 개념인데 PER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감가상각을 위주로 본다면 EV 에비타를 봅니다. EV 에비타의 관점에서 HBM의 SK 하이닉스 HBM 시장에서 8.6배를 갖다 적용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지만은 범용 반도체는 7.4배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8.6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마이크론이 보통 10배의 어떤 PER을 봤는데 그게 우리가 부러웠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상응한 정도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HBM 시장만큼은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EV 에비타를 8.6배를 갖다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까 28년도에도 여전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4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제시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각 증권사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전히 메모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메모리 가뭄은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HBM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티그룹이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쓴 거를 갖다 대충 그 정확한 뉘앙스를 보면은 추가적인 이제 그 플레이어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 깔려서 아까 말씀대로 EV 에비탈 높이 평가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철 팀장이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철 팀장의 추가적인 리포트를 과거부터 쭉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에서 강력한 어떤 마켓시어를 차지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여전히 28년도에도 SK하이닉스가 그대로 리더십을 갖다가 유지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28년도에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0조 원대로 전망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지 않고 아니다. 28년도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을 28년도는 27년도보다 좀 내려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영업이익의 그 다른 점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HBM4에서도 영업이익을 갖다가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만드는지는 사반기에 지켜보자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철 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이제 요 붐이 계속될 거다 이러한 전제를 좀 깔고 가는 거겠죠? 예.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I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정점 찍고 내려올 것이냐라는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세철 팀장이 언제나 말하는 발언이 있어요. 지금 AI 혁명은 야구로 치면 2회다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회인지 지금 1차전인지 코리안 시리즈인지 코리안 시리즈 7차전을 치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AI 혁명을 갖다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 AI 혁명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세철 팀장은 이번 리포트에도 분명히 AI 혁명은 2회를 지나고 있다고 또 한 번 썼어요. 그 정도로 AI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전제에 따라서 이번 리포트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는 굳건한 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표가는 이게 이제 기준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늘 히든글로벌에서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는 좀 어떠십니까? 조금 회복이 좀 되시고 계시나요? 이번 주 시장, 지난주 시장, 그러니까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주가 지났고요. 지난주 시장은 코스닥이 좀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확실하게 어제까지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또 대형주들의 시장이었다라고 좀 중간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뉴욕 시장 오전 상황을 보면 오늘 마감된 상황을 보면 반도체주들이 또 좋았죠. 샌디스크 기업 행사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주주환원 관련돼서 이경영 그룹 FCF의 100%를 주주환원하겠다고 치고 나오는 바람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 특히 지금 빠르면 이달 말 9월 초 하여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신경에 아무래도 좀 이쪽에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두 회사는 이미 뭐 FCF의 50%를 환원하겠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기대치가 또 그만큼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주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반등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올 상반기에 봤었던 그런 엄청난 쏠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코스피가 이렇게 연일 3, 4%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빠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장중에 하락 진행을 하더라도 오후장 들어가서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뒷심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좀 해보고요. 이 이후,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의 상황을 조금 미리 전망을 해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그동안의 악재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제 얘기가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악재들을 가지고 좀 상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설 이게 70%까지 갔었죠.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이 표를 보니까요. 40.1%, 그러니까 아직 40%이긴 한데 40%까지 이 4자까지 내려왔고 사실은 그제 CPI 나왔을 때 44%까지 갔던 거 그걸 생각을 하면 고용지표 나왔을 때 지난주에 44%까지 갔던 게 이게 CPI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PPI 나오기 전이죠. 그 전에는 40%까지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 저 정도면 시장에서는 보통 금리 동결을 쪽으로 무게를 보통 두는 편입니다. 한 70% 이상 되면 뭐 거의 그대로 나가는데 지금 확 저렇게 떨어졌다라는 것. 또 오늘 아침에 PPI 결과에서도 여전히 특히 뭐 근원을 비롯해서 이런 PPI들이 계속해서 조금 전월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CPI보다 PPI가 더 안정적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지금 거의 이제 해소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은 계속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죠. 표 하나 더 보실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한때 보시는 것처럼 저 꼭지가 저건 이제 옛날 얘기고 올해 걸로 봤을 때 좀 저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표를 잘못 만들었군요. 일단 저것만 수치만 보시죠. 바로 미국 정부 10년 채권 저 수치 4.649. 저게 4.7%를 넘겼다가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4.6%를 이번 주 내내 좀 내려와서 아직 4.5%대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4.6% 초반 뭐 전후 수준까지 더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오늘도 국채금리는 좀 내려갔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금리를 자극하던 또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을 자극하던 또 하나의 이유, 결국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국제유가죠. 오늘 아침까지, 오늘 국제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동 상황이 일단 다시 뭐 전면적인 공격 이쪽으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상황 놓고 보면 경제 제재 쪽으로 또 방향을 좀 트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쟁 관련돼서 유가가 또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저건 이제 WTI 기준으로 81달러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는 이제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WTI 좀 그림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 첫 번째는 AI 수익성 문제. 두 번째는 AI 자본 지출에 따른 과도한 자본 지출에 따른 이제 결국 뭐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투자할 돈이 있겠어? FCF가 잉여현금흐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적자로 돌아섰고 등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었었던 또 하나의 이유들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AI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번에 해소가 됐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오클라우드 업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보시죠.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하고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이번에 수익성이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세론에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올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AI 모델 업체들입니다. 얘네들은 돈을 못 벌 거다 당분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오픈 AI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엔트로픽은 이번에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 아, 그러면 AI 모델도 이제 돈을 벌겠구나. 물론 시작은 오픈 AI가 아니라 엔트로픽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회사들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탄생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라든가 피그마라든가 팩트셋이라든가 다 보시면 AI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존의 자기네들 사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바꾼 회사들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뭐 이렇게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성을 60%나 끌어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좀 나온 걸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이를테면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비도 줄이고 그러니까 비용은 줄고 생산성 올라가면 그 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말씀드린 자본 지출 문제. 이 월가의 금융 자본이 잇따라서 AI 인프라의 유동화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인프라라고 하는 이 자산을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니까 이 자산을 뭐 GPU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산을 이제 금융화, 보통 유동화라고 표현을 하죠. 유동화를 해서 이게 이제 돈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월가 자본들이 여기에 좀 대거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AI와 관련돼서 이 자본 지출, 즉 빅테크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이 자본 지출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뭐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네, 뭐 유상증자를 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단순한 대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금융회사가 직접 자신들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큰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 다 호재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뭐 생각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이번 주 시장에 특히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또 지난주부터 이 빅테크 회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AI 그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의 유동화 관련돼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핵심 인프라 금융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엔비디아가 6개 금융 자본이랑 제휴한 거랑 또 조금 다릅니다. 규모가 일단은 2,500억 달러. 엔비디아의 한 절반 수준인 거죠. 우리 한 34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또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건 6개가 했던 거고. 투자 분야가 엔비디아랑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 인프라. 그다음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는 조금 더 확장이 돼서요. 전력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핵심 기반, 심지어는 교통망, 천연가스 인프라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방식이 처음에 이제 돈을 대출을 해주고 또는 직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건설하는데 AI 데이터센터 건설하는데 한 5, 7년짜리 대출을 해주고 완공 뒤에는 10에서 20년 동안 장기 채권으로 리파이낸싱 채권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 수익을 매년 뭐 5%든 뭐 10%까지 되겠습니까? 한 뭐 4, 5%든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금융 자본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네들의 직접 투자를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채권을 통한 이자를 돌려받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엔비디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GPU 뭐 각종 메모리 뭐 이런 부분들 거기 또 이제 나중에 이제 SML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이런 AI 인프라 전반 자체를 이제 하나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유동화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건 스탠리도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AI 인프라 쪽에 투자하겠다고 그랬고요. 지원해주겠다. JP모건도 1조 5천억 달러. 얘네는 여기에 방산과 뭐 에너지 첨단 제조인데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방산은 AI 데이터 센터를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했던 뭐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같은 이런 사모펀드들, 헤지 펀드들 이런 애들도 이제 5천억 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AI 인프라가 이제 하나의 금융 상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금융 자본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또는 뭐 채권 발행할 때 그거를 중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이 직접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너희들이랑 원 오브 댐으로 같이 뭔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이 AI 인프라 금융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가 투자형 자산으로 변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종 자산으로 이제 일부가 재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뭐 데이터 센터 쓰고 나면 교체하거나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네비우스인가요? 거기 실적 발표 때 그 얘기가 나왔죠. 우리 GPU를 10년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는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됐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신용 시장의 진출.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좀 바뀐 개념이다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AI 자본 조달 관련된 시장의 우려, 자금 우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결국은 이게 AI 산업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한 일단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하이퍼스케일 사이클 전망, 이거는 짧게 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은 2028년 이후에는 돈 번다 이겁니다. 뭐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워렌 버핏이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CNBC랑 인터뷰에서 알파벳 투자 왜 했냐 했을 때 돈 벌 것 같으니까 얘네가 떼돈 벌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약간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2028년 정도 이후라고 그때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한 걸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주기적으로 악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금융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얘기 맞아.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뭐 적자로 돌아서고 계속 줄고 근데 캐펙스 투자는 더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월가 자본이 이제 AI 인프라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해소가 되게 됐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말씀의 이제 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55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변동성 정말 많이 줄었죠. 수급 쏠림, 자금 이탈, 변동성화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우리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해보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8월 증시상 좀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반도체 주주환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승강제될 것 같은 제도 개선 얘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어떤 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하나하나 수치로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난 7월에 보였던 그 엄청난 폭락장, 평생 한번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폭락장을 우리가 좀 일단 좀 보내고 나서 많이 움츠러들어 계시고 그러실 텐데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계실 거고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갑작스럽게 모르게 확 V자 반등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AI 쪽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도 중국과 관련된 또 뉴스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학기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좀 꽤나 유의미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네네.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지금 이렇게 겨냥하는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뭐 한국 영향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첨예화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소식은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극도로 올라가 있고 사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준비되고 있는 정책들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드디어 경쟁 상대로 심각한 상태까지 올라왔다고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그전에는 한 수 아래라고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처럼 한국을 중국산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만 뭐 포함된 건 아니고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까지 다 포함이 됐던데 이게 앞으로 뭐 통상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그 기술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에서 출발할 수가 없으니까 제3국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제품은 뭐 아세안 국가를 통해서 가고 이래왔지만 첨단 제품의 경우는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겁니다. 첨단 제품은 그에 관계된 공급망도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사주는 고객 쪽에서 생각할 때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그렇죠. 통해서 와야 이게 신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의 테크 기업들 사이에 한국이 유망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유수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오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이랄까 오사트 공정 같은 것을 한국에서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국적 세탁을 해서 그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꼴은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다가 워닝 사인을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백악관에서 오늘 또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인데 말씀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견제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쪽에서도 좀 압박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금융 개방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약간 뭐 엄청난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대로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긴 아직 이른 겁니다. 그리고 15차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금년 초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중앙에서 중앙 전략이 발표되고 나면 네. 특히 그 각 강목 부문별 계획이 그 중에서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계획은 그 후에 다시 개발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인민은행의 그 재정 통화 관계된 정책들이 이제서 구체화돼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안화의 세계화라든가 국제화 또 금융 개방에 관한 거는 사실은 굵직한 정책은 이미 작년에 다 발표가 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사실 당시에 다른 뉴스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르는 뉴스가 너무 크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이 정책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누군가는 그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이 번쩍번쩍 하는데 자기가 먼저 리스크를 안고 그걸 선행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금융시장 개방 효과, 또 위안화 국제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체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실행 계획에 가까운 것들이 이번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의 영향도 뭐 좀 크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예, 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의 투자가 과거처럼 계속 많이 들어와 주는 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근데 지정학적 상황이 그러기에 너무 리스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국력을 하이테크 쪽으로 좀 말하자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몰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일부 섹터에서만 수혜를 받는 것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돈이 막 돌아와야 되고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내수가 일어나지 않으니 외국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또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기를 과거처럼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 외부 자금이 이제 안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강경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좀 의도를 한 걸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틀림없이 의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성 이게 있다 보니까 특히 큰 기업일수록 잘못 의사결정을 한번 했다가 영향을 입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규모가 되니까요. 움직이기 어렵죠. 일단은 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이 뭐 AI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에서도 기술 자립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산업 구도의 변화가 있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국을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견제 상대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이제 기술에서 아마 시작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AI 기술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은 이르지 못했지만 그야말로 턱 밑까지는 지금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AI에 대한 국가 전략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테크 자이언트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AI 기술이 본질적인 기술 위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되고 있고. 기술에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 중에서도 근원 기술이라고 근원 할까요? 기술.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 근본되는 쪽에 것들.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국가 전략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AI 기술의 핵심 기술은 미국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이 AI를 어딘가 산업에 응용을 해서 그것이 상용화. 제품과 네. 서비스로 나타날 때 이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AI 기술 중에도 휴머노이드 같은 데 중국이 훨씬 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애플리케이션을 현실 세계로 지금 놓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까지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기업이 새로 설립된 기업이 11만 6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기업들과 합쳐서 보통 사람들이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부르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별로 보도는 안 되겠지만 네. 도산하는 기업들이 뭐 수만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제 그 생존해가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때부터일 겁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는 일단은 뭐 말씀처럼 상용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이러한 제품들 그리고 AI와 결합한 것들을 이제 내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마 좀 저희가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과 창신 메모리 간의 뭐 협력 소식, 물론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네, 네.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메타가 또 마누스 인수가 결국에 불발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과 어쨌든가 중국 기업 간의 협력은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한국 기업에게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두 가지 모두 사실이 되겠죠.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기술 상호 경계하는 게 지금 극도로 지금 높아져 있죠. 네. 말씀하신 마누스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미국 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인수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기업의 시야에서 보면 그렇고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큰 AI 기술 전쟁 중에 마누스 같은 건 그 영향력이 크든 작든지 간에 미국이 못한 것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AI 기술들은 미국이 다 먼저 하고 가고 있는 걸 쫓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러면 전략적인 판단을 해볼 때 이렇게 미국 수준을 넘어서는 추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미국이 돈 주고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을 추월까지 한 그런 기술은 절대 미국 손으로 못 보낸다. 이제 이런 상태이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중국 기술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디컴포지션이 이제 그 디커플링이 완전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되죠.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영향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향을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두 가지 면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중국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못 들어가니 그럼 우리가 좀 쉬워지네. 맞아, 이게 좀 단순한 논리죠. 예, 그게.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이제 잠시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변형돼서 상용화 기술로 나오고 상용화된 제품이 나와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럼 과연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참 요거는 중국이 어쨌든 간에 국가의 돈을 쏟아부어서 기술을 현재 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AI 모델의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뭐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지금 비단 그 호출량뿐만 아니라 그 모델 자체를 사용하는 중국은 지금 거의 오픈 소스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오픈 소스로 나온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죠. 현재 공식 통계로 잡히는 것은 그것의 중국 모델 사용이 6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계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80% 이상일 거다. 현실은 네,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AI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점유율이라든지 좀 장악력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에서 이제 주목할 산업 그리고 좀 경계해볼 만한 변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지나친 경쟁, 지나친 투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죠. 네. 사실 이번에 유니트리,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유니트리가 IPO에 들어갔을 때 중국 내부에서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밸류레이션을 해줘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청한 금액의 0.1% 정도씩밖에 배당이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있든 없든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요 중국 관련 이슈를 함께 짚고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것은 꽤 오래된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색깔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미국이 중국을 약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AI 그리고 뭐 첨단 기술 경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중국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이러한 또 시장의 변화를 읽는 게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또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CPI 지수뿐만 아니라 PPI까지 이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강했고요. 샌디스크는 13%대까지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샌디스크의 인베스팅 데이에서 장기 재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향후에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환원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뛰어오르고 있고요. 1,50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낸드 시장의 점유율에서 중국의 양쯔 메모리에 밀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962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JP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50달러에서 62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0.25% 소폭 빠지면서 49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 0.13% 상승하면서 22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아마존도 0.03% 상승 강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65달러 선 지나갑니다. 메타는 현재 0.39% 빠지면서 59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간밤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지표,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고 이 테슬라가 파워월 리스트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를 리스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텍사스에 10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33% 상승하면서 592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알파벳도 간밤에는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알파벳이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 3.7을 출시했습니다. 이전 모델인 3.6을 출시한 지 무려 3주 만에 빠르게 재출시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그간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코딩을 조금 더 단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용 AI 모델까지 빠르게 확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 소폭 하락하면서 34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ADR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개 종목들 가운데 한국전력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이 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7%대까지 강세를 올려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샌디스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까지 함께 강세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7.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65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융지주 종목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까지 일제히 상승해냈는데요. 신한금융지주의 상승폭이 제일 높았습니다. 1.57% 상승하면서 7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SK텔레콤은 4%대까지 뛰어 오르면서 36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KT도 2%대까지 상승, 18달러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통신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이었고 비교적 한국전력이 3%대 하락하면서 1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교적 약세였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2%대 상승하면서 1095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도 0.92% 상승하면서 180달러 선 위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6% 상승했습니다. 12,400포인트 선에 지나갔고요. WTI는 간밤에 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1,74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고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영향을 함께 받아간 걸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0.22% 하락하면서 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국 시장의 양시장 모두 다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죠. 코스피가 3.5%대 이제 7,000선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약진한다면은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인디애나주의 팹 공장 건설 착공식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 15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 스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대 급등세 111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한국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목표가 주라양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지 오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